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최수연,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막 40줄에 들어선 남자 박지훈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찔할 정도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도 예고 없이 갑자기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스릴 넘치고도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삶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날들도 분명 있었지만 정말이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아찔하고도 위태로운 순간들 또한 존재했었으니까요. 그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행복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되찾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도 아주 작디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밭일이며 논일이며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워낙 총우석이었던지라 어디 읍내라도 한번 나가려고 하면 하루에 고작 서너 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오는 낡은 시골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타고 나가야 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만 해도 좋기 1시간은 걸렸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에 있었지만 중학교부터는 새벽같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한참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도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도 지루했던 어린 시절을 제 고향 시골 마을에서 보낸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그 벅찬 감격과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촌놈 티를 벗지 못해 한동안은 어리바리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저는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자세로 금세 서울 생활에 적응했고 학업에도 열중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운 좋게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아주 큰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당당히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절 힘들게 뒷바라지하시며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끔 키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액수였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그 용돈 봉투를 한사코 거부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그 귀한 돈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없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다 큰 자식놈이 벌어온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뭐 너 키워준 값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네 결혼 자금으로 보태 쓰거나 아니면 집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꼬박꼬박 적금을 들도록 해라. 이제 너도 마냥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린애도 아니고 내 스스로 경제활동도 시작했으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무슨 큰 대소사가 찾아오면 더 이상 부모 돈 받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말고 네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돈이라고 해서 절대로 허투루 쓰고 다니지 말고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항상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들아.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가 힘들게 벌어온 월급에 손을 대지 않으셨고 항상 제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그 값진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제 머릿속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달 버는 돈의 7, 80% 정도는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을 했고, 그렇게 30대가 다 되었을 때쯤에는 제 힘으로 제법 괜찮은 전셋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지금의 제 아내 최수연을 저희 회사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4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아내는 20대 초반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곳 생산직 공장에 들어와 억척스럽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에 어찌나 부침성이 좋던지 이 넓고 넓은 공장 안에서 아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나이를 불문하고 공장 내 모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항상 친하게 지내던 그야말로 공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의 옆에만 있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서 축 처져 있다가도 저절로 기운이 샘솟고 힘이 불끈 차오르는 듯한 그런 묘한 기분까지 들곤 했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또 유난히 서로 죽이 잘 맞아 항상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은 계속해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짓궂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내가 그런 동료들의 놀림 때문에 저를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할까봐 동료들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아내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씩씩하게 웃어넘기며 제게 이렇게 툭 말을 던지더군요. 오빠, 혹시 저랑 엮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왜 자꾸 동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만 내시는 거예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나는 괜히 너까지 나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그러지. 누가 불편하다고 그랬나? 저는 좋은데. 오빠, 다들 저렇게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냥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같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다를 떨던 사람과 갑자기 연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어색하고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와 사귀는 것이 조금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니 저 역시도 그 좋은 에너지를 전염이라도 받은 것처럼 저절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결처럼 행복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니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게 좋은 에너지를 아낌없이 전해주고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이 여자 최수연. 이 여자와 함께라면 제 남은 평생이 매일매일 행복으로만 가득 찰 것 같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사귄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던 바로 그날, 저는 아내에게 미리 준비해둔 예쁜 반지를 끼워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아, 너랑 함께하는 이 매일매일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라서 앞으로 남은 내 평생을 너랑 같이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제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들은 아내는 그러나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더니 이내 제게 방긋하고 예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나도 오빠랑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고 오빠 닮은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가정도 꾸리고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오빠. 그러니까 나 돈 좀 모으면 그때 우리 결혼하자. 그때까지 나 기다려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네가 나보고 10년을 기다리라면 10년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100년도 넘게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 반지
내가 평생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아내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서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더욱더 깊이 안겨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살짝 의아함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아내가 다니는 저희 회사 월급이 그리 적은 편도 아니었고, 아내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 입사해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모아둔 돈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그럴 만한 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충청도 시골 고향집으로 저와 함께 자주 찾아갔습니다. 애교도 많고 마음씨도 따뜻한 성격을 지닌 아내를 저희 부모님께서는 친딸처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 아내도 시골집에 가면 항상 편한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는 저희 부모님의 밭일이며 집안일이며 이것저것 살갑게 도와드리면서 콧소리 섞인 애교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누구라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수연아 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쯤이면 괜찮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내는 항상 어딘지 모르게 씁쓸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중에 내가 시간 괜찮을 때 꼭 한번 자리 마련할게 하고 그저 나중으로만 기약 없이 미룰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언젠가는 제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그렇게 아픈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녀의 그 깊은 사정은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마침내 아내 자신의 입으로 제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앉아 있던 아내가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혹시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도 모아놓은 돈이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오빠한테 우리 가족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았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궁금했던 적 없어? 저는 아내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기 속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이것저것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 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게 되면 그때는 네가 알아서 나한테 다 말해주겠지 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 제 말에 아내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말 꺼낼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줘서. 사실은 오늘에서야 오빠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 오빠는 나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사람이니까. 이제는 오빠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수연아, 얼마든지 편하게 다 얘기해. 내가 옆에서 전부 다 들어줄 테니까. 저는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내는 드디어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그 아픈 과거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는 외동딸로 태어났어. 사람들은 보통 외동으로 태어나면 온실 속 화초처럼 마냥 곱고 예쁘게만 자란 줄 아는데 적어도 나는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시내에서 꽤 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보다는 장사가 먼저였던 사람이었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어느새 물기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침 엄마가 바로 문 앞에 서 있길래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고 말했더니 나한테 아주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엄마 지금 바쁘게 나갈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내 밥은 네가 알아서 좀 차려 먹어 하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참 웃기지. 오빠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때 나는 엄마한테 난 단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되어본 적이 없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아 버렸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그 가녀린 어깨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릴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수연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아빠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공장에 다니면서 온갖 험한 일들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항상 퇴근할 때마다 그 땀이랑 흙먼지가 잔뜩 뒤엉킨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서 집에 돌아오시면 나부터 찾아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곤 했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면 정말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맨날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뭘 하고 놀았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 그리고는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어이구 우리 수연이 오늘 학교에서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아이고 정말 재밌었겠다 하고 맞장 붙여주시고 그래서 난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좋았어. 그래도 아버님이랑은 좋은 기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수연아. 지금도 아버님이랑은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제 물음에 아내는 갑자기 고개를 더욱더 깊이 숙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 내가 9살 되던 해에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매일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날도 퇴근길에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오시다가 그만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나는 아직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그 끔찍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날이 자꾸만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가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도 괴로워. 우리 아빠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셨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막 미친 듯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 아내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 동안이나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고 안쓰러워서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에 아내를 제 품에 더욱더 꼭 감싸 안고 아이를 달래듯 작은 등이 진정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내는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는 다시금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빠가 점점 더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나 봐. 아빠가 돌아가신 지 고작 3년쯤 되었을 때였나.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랑 나보다 한 5살은 더 많아 보이는 남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인사해. 내 새 아빠랑 오빠야. 앞으로는 이분한테 깍듯하게 새 아빠라고 부르고 이 오빠한테도 깍듯하게 오빠라고 불러. 하고 말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빨리 재혼이라는 걸 한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아, 그래서 재혼을 하셨구나. 그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 그 새아버지 되시는 분도 아마 결혼을 한번 하셨었던 모양이네. 맞아. 너무나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지만 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나도 어떻게든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그리고 새아빠한테도 깍듯하게 새아빠라고 부르고 그 오빠라는 작자한테도 꼬박꼬박 오빠라고 부르면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정말 열심히, 아주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땐 정말 몰랐지. 그게 바로 내 인생 최악의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을 줄은. 무슨 소리야. 수연아 지옥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그 새아버지랑 오빠라는 작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난 바로 그날 이후부터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 물론 그 새아버지라는 작자도 마찬가지였고 뭘 하든 항상 그 오빠라는 작자가 먼저였고 학원도 그 오빠라는 작자만 보내주고 내가 그렇게 학원 좀 보내달라고 나도 공부 좀 잘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빌 때는 시끄러워. 학교 공부나 똑바로 열심히 해 하더니 그 오빠라는 작자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 우리 아들 무슨 학원 보내줄까? 음악학원, 태권도 학원 아니면 영어 학원 말만 해. 엄마가 다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정말 너무나도 서운하고 속상했겠다. 우리 수연이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오빠라는 작자는 결국 엄마의 그 맹목적인 지원 덕분에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오빠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 다 내주시면서 정작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 야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잘 꼬셔서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야. 여자가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 이러는 거 있지. 그때 나도 너무나 화가 나고 울컥해서 등록금 내가 직접 벌어서 내가 갈 테니까 제발 대학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악을 쓰며 말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 쓸데없는 짓 할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서 그동안 너 키워준 거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나는 결국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곧바로 동네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22살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지금 오빠가 다니는 이 회사로 옮기게 된 거야. 아내의 그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과거 이야기에 저는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아내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수연이 너도 분명 하고 싶은 꿈이 정말 많았을 텐데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아주 많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에게 그저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런 고장난 기계 취급을 당했어.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적금이라도 좀 들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매달 100만 원씩 빼앗아 가고, 내가 지금 이 직장으로 옮겨서 월급이 좀 더 올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던 걸 150만 원으로 올려서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 있지. 나도 참 바보 같았던 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모른 척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모을 거 다 모으면 되는데, 엄마한테 아주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엄마가 하라면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지.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빠 프로포즈도 선뜻 받아주지 못했던 거고, 우리 집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도 못 시켜줬던 거야. 괜히 오빠한테까지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봐서 그냥 돈 주지 말고 처음부터 외면해버리지. 그랬어.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체 돈을 왜 계속 준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이어진 가족이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프거나 너무 힘들 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내의 그 마지막 말을 듣고서 저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이지 마음씨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바르고 착하게 잘 커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앞에 밝은 모습으로 다가와줘서 저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그 의부속바라는 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는 중견기업까지 번듯하게 들어가 놓고서도 그놈은 회사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그만두고는 그 뒤로도 여기저기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뱅뱅 겉돌다가 결국에는 백수가 된 지 언 5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그 모든 기구하고도 아픈 사정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더욱더 아내의 곁을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아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것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의 친딸에게 저토록 모질고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아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는 아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진지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내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마. 내가 네 곁을 평생 지켜줄게. 네가 모아놓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건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너라는 사람, 최수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수연아. 내가 너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전부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게. 제 진심 어린 두 번째 프로포즈를 들은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한번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오빠, 정말 이런 나라도 괜찮은 거야. 나 같은 여자라도 오빠가 정말 사랑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너랑 더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드는데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 내가 평생 옆에서 전부 다 줄게. 네가 받았던 그 깊은 상처들도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천천히 치료해 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수연아. 그렇게 아내는 마침내 저의 두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예비 부부들처럼 마냥 들떠서 이것저것 서둘러 준비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그 아픈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도록 저는 모든 것을 아내의 의견에 맞추고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주말 오후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오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몹시도 불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밝은 표정으로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던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수현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혹시 집에서 또 무슨 연락 온 거야?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듯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의부솥바라는 작자가 갑자기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나보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 좀 보태줄 수 없겠냐고 하네. 만약 당장 그만한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어떻게든 마련해달라고. 뭐 5천만 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 한번 그렇게 돈을 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2번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3번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네가 그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평생을 착취당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돈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대출은 더더욱이나 꿈도 꾸지 마, 알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그 끔찍했던 과거의 악순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수연아, 네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얘기하기 힘들면 그냥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아니, 그냥 우리 같이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할 사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너한테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돈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단단히 못을 박아놓고 올 테니까. 아내가 언제까지고 그렇게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맘을 먹고 아내의 그 문제 많던 처갓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리 약속을 잡고 아내와 함께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가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서 다 지켜줄 거라고 몇 번이나 다독여 주었습니다. 처갓집에 들어서자 장인어른이 될 사람과 장모님, 그리고 그 문제의 의부 형님이라는 작자가 나란히 팔짱을 낀 채 마치 죄인이라도 신문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연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을 살피니 예상했던 대로 그리 밝거나 방이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처음 데리고 오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다과나 차 정도는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게 건네진 것은 고작 얼음 2개가 둥둥 떠있는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애써 여기며 그거라도 감사히 잘 마시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거실에 앉아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는데 장인 될 사람과 장모가 저를 정말이지 뚫어져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구경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 이정혜 씨가 깊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며 제게 안이 꼽다는 듯 말을 꺼내더군요. 그래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우리 수연이랑 같은 공장에 다닌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에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이나 하면서 푼돈이나 벌 것이지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어디서 직장 동료랑 눈이 맞아서 시시덕거리며 연애질이나 하고 다녀. 내가 너 엄마 나이 40 넘을 때까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장모는 마치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오로지 제 아내 수연이에게만 온갖 짜증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결혼할 거면 어디 돈 많은 부잣집 남자라도 어떻게 좀 잘 꼬셔서 데리고 올 것이지. 보아하니 딱 생긴 것부터가 돈도 한 푼 없게 생겼구먼. 부모님은 또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애써 사기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시면서 거기서 수확한 과일들을 직접 판매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뭐 볼 것도 없구먼. 아주 그 남자 보는 눈하고는 찌치 데리고 와도 꼭 이런 별 볼 일 없는 집안 남자나 데리고 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곳이 만약 제 집이 아니라 생판 남의 집이었다면 아마 저는 저런 무례한 말을 듣고 그냥 한바탕 뒤집어 엎었을 텐데 하며 속으로만 그렇게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랑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얘 내 딸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이런 애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는 장인 될 사람이 저를 비웃듯 물었습니다. 네, 제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바로 수연 씨이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는 정말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무엇보다 아주 밝고 잘 웃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연 씨와 결혼해서 제가 평생 동안 수연 씨를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굳건히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내일 모레면 나이가 벌써 30인데 뭘 아직도 그렇게 애들처럼 지켜준다고 그래요. 장모가 또다시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그냥 그 누구라도 더 이상 우리 수연 씨를 함부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게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당신네들 이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수연 씨를 지켜주고 싶다고 대놓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연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에 저는 애써 둘러둘러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장모는 그런 제 말에 기분 나쁘게 코웃음을 한번 픽 치더니 제게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또 얼마나 되는지 등등 아주 노골적이고 무례한 질문들을 이것저것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제게 대뜸 반말을 찍찍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우리 수연이가 그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우리 집에 돈을 보내줬던 거 혹시 알고는 있나? 네,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럼 이제 자네가 우리 수연이랑 결혼하면 한 달에 기본으로 200만 원씩은 우리한테 꼬박꼬박 보내줄 수 있지. 이거 꼭 해준다고 약속해야 내가 두 사람 결혼 허락할 거야. 안 그러면 어림도 없고. 그건 제가 수연 씨와 둘이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쁘고 행복하게 가정 잘 꾸리겠습니다. 어머님도 따님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가장 바라시잖아요. 제가 수연 씨한테 정말 잘할 거고 평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단 한순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또렷하게 말하니 장모는 그야말로 꿀먹은 벙거리 마냥 한동안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갓집에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고 며칠 뒤에는 양가 부모님들끼리의 상견례까지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를 하는 날에는 별다른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굳게 결심하고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결혼식장을 알아보는 일부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했던 시기가 하필이면 소위 말하는 결혼 성수기와 맞물리는 바람에 알아보는 곳마다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식을 올리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고 같이 살아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며칠 뒤 저희 부모님께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평소에 다니시는 고향 교회에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조촐하게나마 올릴 수 있도록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교회나 성당에서 아주 소박하고 경건하게 식을 올리는 게 또 유행이라더라. 그래서 엄마가 미리 목사님께 따로 부탁드려놨어. 우리 수연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 입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겨놔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에 저와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그 크신 배려 덕분에 머나먼 서울이 아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 바로 처갓집 식구들이었죠. 저희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아름답게 만개할 때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울에서부터 저희 고향까지 한달음에 찾아와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모 이정혜 씨는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온갖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식장이 그렇게나 없으면 그냥 최대한 늦춰서라도 서울에서 제대로 된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면 될 것이지.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후미진 시골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까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네, 답답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모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불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듣고서도 그저 허허 웃으시며 애써 무시하셨습니다. 저런 상식 이하의 인간에게는 일일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그 작은 교회에서 모든 하객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과 약간의 대출금을 합쳐 서울 변두리에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와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아이까지 함께 살기에는 딱 아늑하고 적당한 크기의 평수였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 될 사람과 장모 이정혜 씨가 저희 신혼집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는 집 안을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또다시 그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출 좀 더 받아서 처음부터 좀 더 크고 넓은 집을 사든지 하지 않고 이게 다 뭐야. 이렇게 코딱지만 한 집에서 앞으로 애까지 낳고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장서방. 자네 혹시 그때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던 날 나랑 약속했던 거 아직 기억하고는 있는 거지? 장모는 집 안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그 지긋지긋한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장모가 원하는 대답을 순순히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장모의 표정이 아주 그냥 가관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그 얘기한 지가 지금 뭐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까먹은 척을 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까마귀 고기라도 삶아 먹었나? 왜 저래? 내가 그때 분명히 똑똑히 얘기했잖아. 매달 우리한테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라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장모님께 확답을 드린 게 아니라 수연 씨와 제가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나서 다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저희가 그 후로 아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상의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지원했었던 그 모든 금액들을 전부 다 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대신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생신날에는 저희가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드리고 제가 사위 노릇 톡톡히 하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마음대로 지원을 끊겠다는 거야. 야 최수연, 너 이거 다 이 서방이라는 작자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그런 거지.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제 아내 수연이에게 온갖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두 분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제 뒤로 감싸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두 분께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서 그동안 수연 씨에게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두 분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수연 씨를 진심으로 위하거나 걱정해 주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맨날 그 의부소빠라는 작자랑 수연 씨를 차별이나 하고 수연 씨가 힘들게 벌어온 돈 빼앗아갈 궁리만 하셨잖아요. 두 분 정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수연 씨를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결혼해서 어엿한 가정도 생겼으니까 제발 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생각만 하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대뜸 돈 얘기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꺼내시면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이제부터 너 같은 거 사위로 인정 못해. 아무리 결혼식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끝이라고 알겠어. 장모는 이제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으셨습니다, 장모님. 저희 바로 어제 구청 가서 혼인신고까지 전부 다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소중한 따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엄연히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처럼 수연 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함부로 하는 말씀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하자 장모는 분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러고서는 잔뜩 씩씩거리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는 그런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서 장인과 함께 저희 신혼집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군요.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장모는 그렇게 잔뜩 으름장을 놓고 가서는 정작 그 뒤로 저희에게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저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는 아주 좋은 선물 세트를 잔뜩 사들고 처갓집을 찾아뵙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 생신도 아주 정성껏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장인과 장모는 제가 영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위가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사위 앞에 슬쩍 밀어놔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장모는 명절날에도 저희를 아주 그냥 찬밥 취급하기 바빴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백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의부솥바라는 작자에게는 불고기 반찬이며 기름진 육전이며 온갖 맛있고 귀한 반찬들을 그놈 앞에만 잔뜩 가져다주며 먹여주었죠. 그놈은 마치 사흘 굶은 사람처럼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심지어는 손가락에 묻은 소스까지 쪽쪽 다 빨아가면서 우걱우걱 정신없이 먹어치우는데 정말이지 옆에서 보는 사람 밥맛이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간이 거의 되어 있지도 않은 시금치나물 같은 풀 반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나물들을 일부러 보란 듯이 밥 위에 듬뿍 올리고서는 아주 맛있게 싹싹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장모가 저를 비꼬듯 물었습니다. 네, 장모님. 너무 잘 넘어가는데요. 저는 원래부터 고기 반찬보다는 이런 건강하고 신선한 나물 반찬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밥 한 공기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세상에 저렇게까지 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자네 줄 밥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저는 절대로 처갓집 식구들에게 기죽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미운 털은 점점 더 단단히 박혔지만 말이죠. 그렇게 또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아내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아주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전에 나한테 그랬었지. 가족들이랑 전부 다 등 돌리고 나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는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섭고 외로울 것 같다고.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당신이랑 단둘이서 오붓하게 생일 파티도 하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마시는 이런 소소한 여유도 생기고 나한테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안겨줘서 당신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아내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 오늘 생일인데도 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그 의부솥바라는 작자까지 단 한 사람도 당신한테 축하한다는 연락 한 통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딱 그냥 적정선만 지키면서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야. 당신도 그만큼 참고 기다렸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앞으로 서로만 생각하면서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알았지?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저만 믿고 꿋꿋하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고서 모처럼 아내와 함께 단둘이서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장모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아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아내의 표정이 또다시 순식간에 굳어지며 험악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모가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돈 타령을 시작한 것이었죠.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기가 새던지 전화기 너머로 그 말소리가 제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 내 오빠한테 주기로 했던 그 5천만 원은 대체 언제쯤 대출받을 거니? 엄마가 너한테.
내 남편 몰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5천만 원 준비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혹시 까먹은 건 아니지. 무조건 이번 주 안으로 내 남편 몰래 해결해야 한다. 알겠어.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아내를 가만히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내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입모양을 본 아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드디어 장모에게 그동안 참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빠 도와줄 마음 이제 손톱만큼도 없어. 오빠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오빠가 가게 차리는 그 비용까지 내가 왜 내 돈으로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일일이 다 부담해야 하는데. 그리고 설사 내가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오빠한테 빌려준다고 해도 그 돈 오빠가 나중에 제대로 갚아줄 수는 있대. 아니면 엄마가 대신 갚아줄 거야. 수화기 너머로 장모의 당황한 듯한 높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돈을 붙여왔던 딸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니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아내는 한층 더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잘 되라고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오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냥 남남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도와줘야 할 이유도 의무도 전혀 없어. 그리고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돈 얘기 꺼내면 그때는 정말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엄마랑도 이제 인연 다 끊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날 조금이라도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내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꼭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아내는 계속해서 의부소빠와 장인 장모가 번갈아 가면서 걸어오는 전화나 문자들을 전부 다 무시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부터는 처갓집 식구들도 저희 부부에게 조금씩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냅다 전화해서 다짜고짜 돈부터 내놓으라고 말했을 장모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게는 단 한 번도 하지도 않던 안부 전화를 다 해와서는 저보고 잘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 등등 시시콜콜한 것들을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이게 웬일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도 다 물어보시고. 그냥 요즘 날씨도 많이 더운데 우리 박서방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지 뭘. 저 박서방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딱 42만 원이 부족하거든. 혹시 자네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자네도 요즘 돈 나갈 때 많을 텐데. 정말 미안하네 그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모님? 예전 같았으면 저한테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그냥 문자로 계좌번호만 딱 남기셨을 텐데요. 제가 농담처럼 묻자 장모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좀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더라고. 솔직히 돈이라는 게 어디 땅을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네랑 우리 수연이가 둘 다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미안했네. 그러니까 딱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없겠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장모의 태도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였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정중하고 낮은 자세로 남에게 부탁을 하는 태도로 말을 하니 저도 딱히 그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장인의 생신날이었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며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처갓집으로 갔는데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으신 거예요. 게다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전부 다 제 앞으로 살뜰하게 밀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박서방, 이 백숙부터 어서 한번 먹어보게. 내가 오늘 박서방 온다고 일부러 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사온 거라 진짜 맛있을 거야. 자, 어서 닭다리 하나 잡고 한 입 크게 한번 뜯어보라고. 아니, 장인어른.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매지 안 먹는 거지. 안 먹으면 이거 내가 다 먹는다. 이야, 역시 백숙은 닭다리가 최고야. 여전히 눈치 없는 의부소빠 김민수가 백숙닭 다리를 낚아채려 하자 장인어른께서 그놈의 등짝을 아주 그냥 세차게 후려갈기면서까지 말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놈아, 넌 좀 그만 처먹어. 늘 맛있는 거 있으면 내 놈 주둥이에 먼저 들어가기 바쁘지. 하나밖에 없는 이 매제한테 좀 양보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의부소빠의 등짝까지 때려가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 정말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 이날도 결국에는 돈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더군요. 식사를 다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장인어른이 제 손을 슬며시 붙잡고는 사실은 내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너무 급해서 그러니 혹시 한 300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저도 딱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정말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막무가내식의 강요가 아닌 정중한 부탁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았고 부탁을 할 때에는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안 될 때는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거절하고 될 때는 또 확실하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니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처갓집 식구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돈을 요청했지만 저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처갓집과 저희 부부 사이에 그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늘 처갓집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던 제 아내 수연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던 바로 그 시기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결혼한 지 5년 만인 33이 되었을 무렵쯤 저희 부부에게 아주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와 준 것이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미스거리고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한번 시도해본 다음 곧바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까지 찍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우와, 우리 여보 만세. 나 이제 드디어 아빠 된다 야오. 저는 그 초음파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아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동안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아서 이제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혹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저희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와 주니 너무나도 벅찬 감격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기쁜 마음을 겨우 추스른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진짜 아빠가 되는 거고 당신도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자.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이랑 우리 아기 든든하게 지켜줄게. 새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마치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마법에라도 걸린 듯 했습니다. 뭘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매일같이 먹던 그 지겹고 맛없던 회사 구내식당 밥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내 진미처럼 느껴지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직장 동료들도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서는 제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서서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임신 5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쯤 회사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부모로서 아기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이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저희는 미리부터 아내와 함께 백화점이며 아기 용품 전문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아기 용품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저희 집 작은 방을 예쁜 아기방으로 쓰기 위해 함께 열심히 귀여운 스티커도 붙이고 아기자기한 모빌도 달고 또 하얀색 아기 침대도 미리 들여놓으며 하루하루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부모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더할 나위 없이 설레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끔찍한 불행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지 딱 26주가 되었을 무렵쯤부터 아내의 안색이 눈에 띄게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임신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몸살, 감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아, 여보, 나 몸이 왜 이러지? 속도 너무 안 좋고 가슴에 뭔가 이상한 멍울 같은 것도 만져지는 것 같고 원래 임신하면 다들 이런 건가? 아내는 불안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면 지금이라도 바로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응, 아니야, 괜찮아. 어디서 봤는데 임신 중에 병원에 가서 함부로 약 같은 거 먹고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한번 참아볼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참고 버티던 아내의 몸 상태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복통까지 호소하며 제 팔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아내는 결국 제게 울먹이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이상해. 요새 밤마다 꿈자리도 계속 뒤숭숭하고 사나웠고 혹시 우리 동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나 그냥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아내를 데리고 곧장 집 근처에 있는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뱃속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산부인과 쪽으로 먼저 향했고 그동안 아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지시며 저희 부부에게 유방외과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유방외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내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내 아주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셨으니 기본적인 유방 초음파 검사부터 확인한 다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만져지는 그 멍울이 과연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겁니다. 원래 임신 중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슴에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단순한 혹인지 아니면 악성 종양인지 여부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초음파상으로 혹의 모양이 별로 안 좋으면 총생검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까지도 추가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호자분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라는 그 무서운 말들을 듣는데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그런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내에게 제발 아무런 나쁜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기만 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진료실로 부르시더니 제게 최종 검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검사 결과를 듣고서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 소중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우선 저의 좌절과 슬픔보다는 사랑하는 아내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아내를 안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께서 뭐래? 나 어디 많이 아프대?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당신 요즘 임신 때문에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밥 잘 챙겨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예쁜 것만 보래. 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당신 옆에서 진짜 눈도 깜빡 안 하고 잘 지켜봐야겠다, 정말.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어, 오빠. 아, 다행이다. 나 정말 너무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아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품에 기댔습니다. 그런 아내의 해맑은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정말이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차마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내에게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사실을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현재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내 스스로가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의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아내에게 다가가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현아, 사실은 당신 유방암이래. 내가 어제 당신한테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너무 큰 충격받을까봐 차마 사실대로 다 얘기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 말을 들은 아내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이라고. 그럼 우리 아기는, 우리 동그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아내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절규하더니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힘껏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수연아.
혹시 몰라서 내가 어제 밤새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아기 순산하시고 암 치료도 잘 받으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 우리 소중한 동그리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내고 오로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아내를 제 품에 꼭 감싸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아내는 그날부터 곧바로 힘든 항암 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암 환우 카페에도 직접 가입하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그들을 만나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혹시나 뱃속에 있는 소중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라도 미치지는 않을까. 몹시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엄마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아내의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뛰놀며 강한 태동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마치 파도처럼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안도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발 이 힘든 항암 치료와 독한 약물 치료 때문에 저희 아이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기형으로 태어나지 않기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하기 전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마지막 명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 부부는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힘들었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먼저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이 들었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과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아 막걸리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동안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속 깊은 대화들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제가 두 분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수연 씨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한 것만 같아서 정말이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두 분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말없이 제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닐세 박서방, 그게 어찌 자네 탓이겠는가. 다 우리 수연이 그 아이의 박복한 운명 탓이고 또 그런 딸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이 못난 애비와 어미 탓이지. 그러니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는 말게. 장모님, 이정혜 씨 역시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박서방, 자네 혹시 나 많이 미웠지? 그리고 우리 수연이한테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나 많이 원망스럽고 짜증도 났었지. 사실 결혼 전에 자네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내가 자네한테 했던 그 모든 모진 말이며 행동들, 그리고 자네가 우리 수연이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자네한테 일부러 더 짜증내고 사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했던 거, 그거 다 사실은 내 진심이 아니었네. 저는 장모님의 그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 우리 수연이가 그냥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걸 말일세. 그래서 일부러 자네한테 더 모질게 대하고
우리 수연이한테도 더 냉정하게 굴었던 것이었네. 혹시라도 자네가 우리 수연이의 그 기구하고 박복한 운명 때문에 나중에라도 자네까지 함께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자네가 우리 수연이를 그냥 포기하고 떠나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마음도 아주 잠깐 품었던 적이 있었네. 내가 정말 죽일 년일세. 흐흑. 장모님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며 제 앞에 무너지듯 오열하셨습니다. 장모님,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장모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과거에 그 모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전부 다 깨끗하게 잊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수연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수연이가 그토록 받아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 지금부터라도 좀 아낌없이 듬뿍 좀 주세요. 외롭게 자란 우리 수연이. 지금부터라도 장모님께 사랑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장모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빌겠습니다. 티는 안 내도 우리 수연이는 아직까지도 장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엾은 아이란 말입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장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펑펑 흘리시더니 이내 제 두 손을 꼭 잡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박서방. 그리고 우리 딸 수연이한테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못나서 내 딸 자식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만 남겨주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하겠네. 우리 수연이한테 그리고 자네한테도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앞으로 100배 1000배는 더 잘할 테니 부디 나를 용서해주게. 물론 그동안의 깊은 상처와 오해가 단 한 번의 약속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시는 장모님의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내는 극심한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우리 동글이 괜찮을까? 괜찮아, 수연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내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 동글이도 그리고 당신도 둘 다 분명 아주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야. 힘내, 여보. 그렇게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가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아내도 그리고 아이도 둘 다 무사히 건강하게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과 처갓집 식구들도 병원으로 급히 달려오셨고 저와 함께 한마음으로 아내와 아이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분만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하얀 가위를 쥐어주시며 탯줄을 직접 자르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3.5kg의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자신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만실에서 나오니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제게로 우르르 몰려와 아내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 수연이 괜찮은 개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박서방,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울고만 서 있어? 우리 딸은 괜찮은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는 건강하게 잘 태어난 개냐?
아니면 혹시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게야. 어서 말 좀 해보라고. 아기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로 아빠가 됐다고요. 흐흐흐.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셨고 장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서방, 우리 딸 수연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손주가 저렇게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우리 박서방 덕분일세. 정말 고맙네. 그동안 우리 박서방 고생 정말 많았어. 저는 4월 17일 우리 아이 하늘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그리고 장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날을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부의 그 수많은 걱정을 한 몸에 다 샀던 우리 아이 하늘이도 다행히 너무나도 건강하고 예쁘게 이 세상에 태어나 주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항암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아내의 병세는 아주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거의 완치 판정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아주 커다란 시련과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아내의 그 용기와 고통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그 숭고한 노력 덕분에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둡고 깊었던 절망의 밑바닥에서 벗어나 마침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에게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뀐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 어서 와서 아침 식사하게 자네. 오늘 출근 시간 늦겠네. 네, 장모님. 오늘 아침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내가 우리 박서방 좋아하는 갈치조림 한번 해봤네. 자, 식기 전에 어서 한술 뜨세. 와, 갈치조림 진짜 맛있겠는데요.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예전에는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시고 구박만 하시던 장모님 이정혜 씨께서 지금은 저희 집에 가끔씩 내려오셔서 저희 아들 하늘이를 돌봐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저희 가족의 아침 식사까지 살뜰하게 차려주시곤 한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에게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나니 예전과는 다르게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일도 훨씬 더 많아졌고 저희 집 거실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장모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으로 부탁드렸던 그날 이후부터 장모님의 마음속에도 어떤 커다란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 유일하게 남은 피부티라고는 이제 제 아내 수연이가 전부였기에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또 깨달으신 것 같았죠. 그때부터 장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한 알음 사다 주시고 내가 우리 하늘이 잠깐 보고 있을 테니 자네들은 어서 방에 들어가서 좀 쉬게나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장모님께서는 이제 아내를 위해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난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미처 딸에게 주지 못했던 그 깊은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이제서라도 조금이나마 주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 그리고 참 그 말썽쟁이 의부소빠 김민수 씨도 언제부턴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회사에 출근하며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정말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폭풍 우치는 어두운 밤이 아닌 잔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고, 이제 저도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지금보다도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소중한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가장으로서의 제 모든 노릇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변화 없이는 발전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갓집 식구들 모두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작은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은 각자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무언가 꼭 변해야만 할 것이 있다면, 혹은 간절히 변화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마음을 바꿔보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 부족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만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